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 뉴스 글로벌입니다. 원조 레알 가족이신 분, 그리고 우행 보고 찾아오신 분, 그리고 그게 뭔데? 하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한 경제 소식과 그리고 팬데믹 이후 현재 상황 소식, 또 귀한 정보가 되는 소식, 그리고 보너스 뉴스로는 시애틀의 김밥집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뉴스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김밥집 이 이후에 오늘 마지막 마칠 때는요, 보너스 영상으로 옛날 우리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때 사진쇼로 여러분들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두어 번 더 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면 더 이상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니까 또 전망이니까 추후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월 전에 아시는 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에 이 제롬 파월 FRB 의장은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적절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couple more increase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ouple more라는 것, 커플이라고 해도 이건 딱 우리가 이제 커플이라고 하면 뭐 두 명이 사귈 때 커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커플이라고 해도 이건 딱 두 번이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두어 번 이렇게 되겠죠? 네, 두어 번. 그러니까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문가들과 증권시장의 전망은 조금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어도 금리 인상 앞으로 세 번은 뭐 당연히 아닐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라는 사람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두 번 더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거로 예상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죠. 만일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아마 5월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지금으로서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사무실 근무를 늘리려 애쓰는 가운데 미국의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 있습니다. 앞서 우연한 행복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요 내용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요걸 이제 요번에는 좀 지역별 그리고 순위별 왜 그러는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곁들여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쭉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크게 보도한 건데요. 미국의 10대 주요 도시의 지난주 평균 사무실 이용률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사무실 등이 잠정 폐쇄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입니다.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평균 59.8%, 사실상 60%죠. 가장 높았고요. 금요일이 2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재택근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토, 일, 월까지, 아니면 뭐 금, 토, 일, 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쯤 되면 사무실로 나오라 하니까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다시 재택근무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의 오스틴과 휴스턴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가장 낮아요. 41%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실리콘밸리는 아직도 재택근무율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LA시의 최저임금, 지금 $15 50센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LA에서 최저임금만 받고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최소 2개 이상의 풀타임 직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사실상 룸메이트 한 명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베드룸 렌트비 내기도 빠듯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풀타임 근로자가
LA에서 월 평균 렌트비 1,652달러인 원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풀타임 직업 2개로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월급 받은 거 다 렌트비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투베드룸의 경우에는 풀타임 직업 2.7개, 즉 3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108시간을 일해야 겨우 투베드룸에서 살 수 있다는 셈입니다. 원래 일주에 40시간이 기본인데 40시간을 넘어서 거의 432, 120은 안 되고 428, 80은 넘고 2.7배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른 도시를 좀 볼까요? 자, 샌프란시스코는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가 2,352달러. 이 렌트비를 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려면 2.9개의 풀타임, 즉 풀타임 직업 3개를 가져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원베드룸 아파트를 스스로 감당하며 살려면 시간당 임금의 3배 가까운 시간당 49달러, 거의 한 시간당 50달러 정도 벌어야 투베드룸 아파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나마 최저임금 대비 아파트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프레즈노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프레즈노에서도 역시 풀타임 직업 1개로는 원베드룸에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프레즈노의 경우 1.4개의 풀타임 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프레즈노에서 투베드룸은 1.6개의 직업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프레즈노에서는 룸메이트 1명을 구하면 방 1개씩 나눠서 투베드룸에서 거주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나은 게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지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연방 최저임금, 그 지역의 시별로 또 최저임금이 있지만 LA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5달러 50센트. 그러는데 연방은 달라요. 연방은 지금 7달러 25센트입니다. 그 7달러 25센트를 지급하는 도시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한인 밀집 도시인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원베드룸 거주에 요구되는 이 풀타임 직업은 4.3개였습니다. 야, 이건 불가능하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그냥 일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 애틀랜타로 밝혀졌습니다. 이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1,501달러로 캘리포니아 주와 비교해서 애틀랜타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주의 절반도 안 되는 7달러 25센트였기 때문입니다. 즉, 애틀랜타는 LA에 비해서 아파트 렌트비는 조금 싸지만 최저임금은 많이 적다. 이겁니다. 텍사스 오스틴 역시 원베드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4개의 직업이 필요합니다. 월 평균 렌트비는 1,399달러로 샌프란시스코보다 평균 1,000달러 가까이 저렴했지만 최저임금이 7달러 25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만일 투베드룸을 구하려면 텍사스주 오스틴 그런 데서 5.1개의 풀타임 직업 또는 일주일에 204시간을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갈수록 처절해집니다. 처절해져. 반면에 애리조나 투싼은 원베드룸 렌트비가 878달러. 와, 싸다.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죠. 네, 원베드룸 878달러. 전국 평균보다 많이 밑돌았습니다. 애리조나 투싼. 더욱이 최저임금도 거기 괜찮아요. 7달러 얼마 아닙니다. 13달러 85센트. 아파트 렌트비는 평균보다 반값. 그리고 최저임금은 평균보다, 그러니까 LA보다 한 2불 정도 적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1.3개의 풀타임 직업만 있으면 최저임금을 받아도 원베드룸에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1.3개니까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 절약하면. 그러니까 애리조나 투싼에서만 어찌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그 돈을 받아서 원베드룸에 겨우 살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편 전국 50개 주요 도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원베드룸 아파트를 구하려면 풀타임 직업 3.3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스틴과 조지아주 애틀랜타는 최근의 빠른 성장세에도 최저임금이 여전히
연방 기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도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 하시겠죠? 큰 무슨 뭐 봉제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이렇게 싸? 그럼 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선 뭐 인컴 텍스도 안 받는다며, 텍사스 좋다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LA 다운타운에 계시다가 텍사스로 많이 가신 분들 계세요. 네. 예, 여하튼 10년 이상 연방 최저 임금이 바뀌지 않아서 소득이 렌트비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한 개의 풀타임 잡만으로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는 사실상 없다. 굳이 따진다면 애리조나 투싼 정도나 될까? 없다고 보면 맞는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 결국 최저임금보다는 몇 배 정도는 벌어야 그런 임금의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룸메이트를 2명 또는 3명씩 두고 살아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거비용이 저희가 30, 40대였을 때보다 요즘 30, 40대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MZ세대 힘내십시오. 요즘 MZ세대 정말 이해해드립니다. 네, LA시 의회가 영세한 랜로드를 위한 $10,000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테넌트, 즉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 즉 랜로드를 위한 지원입니다. LA의 일부 시의원들이 스몰 하우징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 스몰 하우징 프로바이더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는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로 렌트비를 받지 못한 소규모 랜로드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이 시급하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세입자에 대한 보호 규정만 있을 뿐 랜로드를 위한 보호책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적절한 보호책이 제공되지 못하면 영세한 랜로드들을 그들 소유의 부동산이 줄줄이 대형 회사에 팔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조치도 필요하겠죠. 저는 뭐 아파트를 갖고 임대를 주는 그런 랜로드는 아닙니다만은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랜로드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네.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쪽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얼바인, 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얼바인이라는 도시 잘 압니다. 대표적인 잘 아는 미국의 도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얼바인이에요. LA는 물론 당연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얼바인한 도시 외에는 요즘에는 이제 플러튼이라는 도시도 한국에서 이름을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지역입니다. 플러튼은 그래서 서울시 나성구 플러동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뭐 얘기가 옆으로 빠질 뻔했는데요. 자, 그 얼바인의 현재 부시장이 태미 김이라는 한국분인데요.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시장직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020년에 시의원직에 당선돼서 올해 부시장 2번째 임기를 맞은 태미 김 부시장은 엊그제 선거 캠페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태미 김 부시장은 시장이 된다면 경찰국과 시행정부에 한인과 아시안이 더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 조직 구성에 주민 분포가 반영되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인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한인이나 아시안을 더 특혜를 줘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한인과 아시안이 그렇게 많이 사니까 그 정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얼바인을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한인 정치력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얼바인 지역의 유권자들 분포 그러면 좀 살펴볼까요? 현재 얼바인의 유권자의 56%는 외국 출생으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인구의 또 33%가 동양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 이 가운데 11,000명이 한인입니다. 태미김 부사장은 2년 전 43,700여 표를 얻어서 최다 득표로 시의원직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바인 잘 아시잖아요. 이미 이 한국인 최초로 시장을 했던 강석희 전 시장도 있고요. 이어서 최석호 전 시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태미 김 부시장은 어바인 최초 한인 여성 시의원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뭐 남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좋은 뜻에서 선의의 구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미김 부시장 내년에 꼭 시장에 당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마일리지 개편 시행을 앞둔 대한항공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뉴스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그런데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한테 혜택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줄여버리고 자기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뉴스가 나오자, 그런 실적 발표가 알려지자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지금 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화물 호조를 했고요. 화물로 돈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여객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거의 2배에 가까운 97%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23억 6천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상응 고객 우대 마일리지 프로그램 스카이패스를 오는 4월부터 전면 개편하면서 혜택 축소를 일반적으로 발표해서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별 구분에서 거리별 구분으로 변경하면서 이 미주 지역 한인들이 한국 소비자들보다 혜택의 축소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형평성 논란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차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미주 한인 뭐 우습게 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여행업계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그 합병, 대한항공이 이제 곧 할 거잖아요. 그런 합병에 따른 독점의 피해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한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 중에도 온라인 쇼핑몰이죠. 배송이나 택배, 또 모국 방문 등등등 한인들이 꾸준히 대한항공의 이런 화물이나 택배들을 꾸준히 이용해 준 덕분에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낸 대한항공이 미주 한인들이 애지중지해서 모아온 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한다니 벼룩에 간을 빼앗는 거나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과 달리 마일리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사실 제한된 것을 고려하면 이런 축소는 정말 아니다. 난 그렇게 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플러튼에 사는 자영업을 하는 또 다른 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국 방문하는 터라 마일리지를 스카이패스, 이 크레딧 카드 사용으로 쌓아왔는데 몇 년을 적립해야 보너스 항공권을 하나 얻을까 말까 한데 그 혜택도 이렇게 축소해버리다니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꼬박꼬박 모아온 그 마일리지가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같다. 예전에 누리던 똑같은 혜택을 위해서는 추가로 더 많이 모아야 한다니 이게 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정말 나쁘다라는 그런 원성이 점차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내와 달리 이곳 미주 한인들은 항공권 무료 발급이나 승급 업그레이드, 그리고 초과 수화물 비용, 제휴 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발급, 또 지정 호텔 숙박 이외의 기타 등등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무슨 호텔 이용할 수 있다고 막 리스팅 보내봐야 뭐 우리 한국 갈 일도 별로 몇 년에 한 번이고 가도 식구들 만나서 거기서 계속 있고 그러는데 그 한국 내에 많은 그런 걸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이용도 못하고 기간만 차니까 마일리지 그냥 없어지고 툭하면 축소한다니까 줄어들고. 네. 미주 한인들이 이처럼 차별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한국 내 대한항공 이용자들은 오히려 마일리지 모으기가 지금 더 쉬워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31일부터 한국 내 편의점 체인인 이마트24와 마일리지 제휴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 매장에서 10,000원 이상 구매 시에 총 결제 기준 2,000원당 1마일이 적립됩니다. 또 월 최대 1,000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후에 마일리지를 적립할 경우에는 무려 10배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차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세븐일레븐 같은 곳이랑 제휴를 좀 맺던지 아니면 그게 너무 좀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 같으면 가깝게는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H마트나 한남체인이나 C연마켓 등이나 이런 한인마켓과 제휴를 맺어서 우리도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게 하던지 하면 안 되나요? 말이 나왔으니 사실 그럼 굳이 한인마켓 말고 앞서 제가 언급을 했던 세븐일레븐 아니면 월마트 아니면 코스코 등과 제휴를 맺을 생각은 왜 못하나요? 아니, 안 하는 거겠죠? 생각은 다 아이디어는 있죠. 머리도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인 고객뿐만이 아니라 이 백인 등 타인종 고객들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바로 앞에만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할 건 저는 압니다. 왜냐고요? 대한항공 타보세요. 거의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한국 사람들 위주로 다 타는데 복잡한 마케팅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어차피 이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타는데요. 이제 그것도 아시아나와 합병을 마치게 되면은 이걸 타도 대한항공, 저걸 타도 대한항공 그렇게 될 텐데 대한항공이 뭐하러 혜택을 더 눌려주는 그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항공에서 마케팅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어차피 우리 비행기 탈 거야. 틀린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만 하니까 국내 항공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국내 항공사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노선은 그래도 국제 노선이지만 사실상 항공사의 위상이나 이미지, 브랜드 가치 등은 절대 국제 항공사라고 불리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어가 대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에어프레미어가 대안이 되기에는 지금 너무 작아서 비행기 지금 한 대잖아요. 대한항공 신경도 안 쓸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독점은 절대 나쁜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 분명 독점이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여행업계에도 좀 걱정 많아요. 이 베네핏 같은 거 절대 안 줄 거라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또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영세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2,500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최근에 공개한 경제적 기회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르면 1단계로 나눠줄 지원금 대상은 2019년도에 세금 보고 기준 연 매출 $50,000 미만의 초소형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지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grants.lacounty.gov에서 오는 2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격은요, 정부에서 지원한 코로나19 팬데믹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없고 또 LA 카운티에서 최소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직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무상 지원입니다. 금융업, 보험, 대출업, 리코스토어 등 일부 업종은 그러나 해당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웹사이트 잘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원금은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LA 카운티는 이달 말부터 스몰 비즈니스에 비영리 단체를 위한 2단계 지원서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선정된 스몰 비즈니스에는 최소 15,000에서 최고 $20,000까지 그냥 줍니다. 네. 비영리 단체의 경우는 최소 $20,000에서 최대 $25,000까지 그냥 줍니다. 네. 자, 오늘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예고해드린 대로 시애틀의 김밥집입니다. 시애틀 타임스가 워싱턴주 한인 밀집 지역의 린우드라는 지역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 한국 분식을 파는 식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제키 바리아노라는 음식 작가는 최근에 고상한 한국 길거리 음식과 라오스 음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밥 먹자라는 분식집 방문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어로 BAPMUKJA 밥 먹자입니다. 밥 먹자? 밥 묵자?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먹으로 읽으면 표준어, 묵으로 읽으면 사투리 그렇게 되나요? 네. 김밥이 주 메뉴인 이 식당의 김밥은요, 바리아노 작가의
한인 친구 어머니가 만들었던 당근과 단무지, 계란, 햄, 시금치 등을 넣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깻잎과 아스파라거스, 단무지, 삼겹살을 살짝 넣은 소위 삼겹살 김밥을 비롯해 꿀과 매콤한 마요네즈, 또 새우튀김을 넣어서 만든 새우튀김 김밥, 또 아스파라거스에 스테이크와 스위스 치즈 등을 넣어서 만든 스테이크 김밥, 그리고 양념을 한 갈비 스테이크로 속을 꽉꽉 채운 갈비 김밥 등 다양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김밥과 함께 매콤한 떡볶이, 그리고 교자, 만두죠. 그리고 튀긴 스프링롤, 새우튀김,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이 식당은요, 한인 토마스 허 씨와 그리고 SJ 백 씨, 또 TJ 더피 등 3명이 공동 운영합니다. 이들은 LA와 뉴욕에서 이 같은 한국식 분식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애틀 지역에서도 이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고급스럽게 제공하면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해서 식당을 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러 간식을 먹었던 그때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얘기 전해드리니까요, 정말 생각이 더 나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그리고 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늘 중간중간에 들려서 먹던 그 떡볶이, 김밥, 오뎅, 그리고 분식집 라면 등등. 집에서 먹는 라면은 그저 그런데 이상하게 확실히 분식집의 라면은 맛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 나온 김에 그래서 그 시절, 그 길거리 음식의 분위기를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몇 장 올려드리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 감상하시면서 추억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상 끝부분에 구독해주세요, 이런 자막 넣지 않을 거니까요, 오히려 그럴 때 더 구독으로 가족이 되어 주시는 공감 능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억의 사진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억의 사진쇼입니다.